궁금해서 그런데 제 와이프가 그러던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카톡이든 글 쓸 때 이 표시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아, 아니 이걸 쓰면 40대네. 안 써요? 진짜? 아무도 쓰는 사람 없어요? 그럼 뭐라고 써요? 여러분들? 이모지 쓰나? 이모티콘이 약간 이런 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아 그렇구나. 아, 저는 항상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약간 끝에 이렇게 웃으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안 써요? 안 쓰는구나. 사실이네. 저는 와이프 말을 못 믿었거든요. 아니다. 요즘에도 쓸 거다. 안 쓰는구나. 그렇구나. 꽤 궁금했어요. 자, 그 공지사항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강의 중간 설문조사라고 모든 교과에 대해서 중간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익명이기 때문에 제가 누가 적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4월 6일 오늘부터네요. 수업 끝나고 그냥 간단하게 항목이 4-5가지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학교 평가 뭐 이런 거에 뭐 연관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항상 학생들한테 안 알려줬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좀 학생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저도 만약에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뭐 너무 빠르다 아니면 좀 너무 내용이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을 조금 저한테 남겨주시면 그거를 또 반영해서 제가 중간고사 이후에 수업을 조금 조정할 수 있으니까 좋은 취지니까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까먹지 말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주말에 모든 강의를 다 업로드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브 링크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재생 목록에 보시면 26년도 현대사회와 회계,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강의를 오늘 업데이트 된다고 되어 있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고 뭐 MT나 아니면 뭐 학과 행사를 통해서 이제 못 들었던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바로바로 뭐 한 주에 한 번씩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저희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날짜가 20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주 남았어요. 아니 3주 남았네. 그러니까 총 우리가 4번 수업이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고사는 가장 첫 번째 날짜에 하는 편이기 때문에 20일 날 한 3시에 저희는 중간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하실 때 아까 보여드렸던 유튜브 내용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사항 있어요? 없으면 바로 수업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 좀 리뷰를 하고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냐면요, 영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개정 항목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영업 활동이라고 함은 주된 활동과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 이러한 항목들이 이제 변화하는 건데, 자, 주된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현대자동차는 뭘 파는 회사? 자동차. 그 다음에 뭐 HD 뭐 조선은 배를 만드는 회사. 그런 배를 만들거나 자기가 주된 영업으로 하는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들을 봤었는데, 그 항목을 보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갔던 게 운전자본이었는데 운전자본은 뭐 빼기 뭐다? 순운전자본은 뭐 빼기 뭐였죠? 유동 자산 빼기 유동 부채. 그렇죠. 자, 이 녀석은 무엇을 뜻한다? 그 기업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였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다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현금을 뺐을 때 내가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자산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순운전 자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자산 항목 크게 한 두 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 뭐였죠? 외상으로 파는 거 뭐였어요? 외상 매출금인데 크게는 매출 채권이라고 했죠. 그죠? 매출 채권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외상 매입금이랑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뭐였죠? 그렇지. 받을 어음이라고 했죠. 외상 매입금이랑 받을 어음. 둘 다 미래에 내가 뭘 받는다? 현금을 받을 거다. 그지? 그 권리가 있는 거야. 자, 또 매출 채권 또 말고 또 뭐였죠? 창고에 뭐가 쌓인다? 그렇지. 재고 자산. 재고 자산에 대해 배웠죠? 자, 재고 자산은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였죠? 사용이에요, 판매예요? 판매였죠. 그렇죠. 네. 요거 우리 메인으로 배웠고. 자, 그리고 부채는요? 그렇죠. 매입 채무. 매입 채무도 똑같이 두 가지. 외상 매입금 또 지급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말고 또 배웠던 게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비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녀석 뭐였죠? 영업 활동과 관련된 거.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거 뭐였어요? 제품을 판매했을 때 비용이 되는 거 뭐였더라? 매출 원가. 그렇죠.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 자,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은 뭐 더하기 뭐였더라? 기초 재고자산 더하기 뭐? 단기 매입. 그죠? 기초라는 건 언제 시점이에요? 1월 1일에 작년에 남아있던 재고자산을 기초로 가져오고요. 올해 내가 또 필요한 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기 매입한 거. 이게 바로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이었고, 자, 이 중에서 판매가 됐다. 이건 뭐다? 매출 원가. 판매가 안 되고 창고에 나왔다. 이건 뭐예요? 기말재고. 잘해요. 잘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주요한 항목에 대한 내용이었고, 기업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 정보에서 제가 조금 더 뎁스 있게 갔던 부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자, 매출 원가는요, 단위당 판매 가격 곱하기 뭐? 단위당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 그죠? 단위당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었어요. 자, 그러면 시점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다를 수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 배웠는데, 먼저 구매한 걸 먼저 판다. 뭐였죠? 선입선출. 영어로는 FIFO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산 걸 먼저 판다. 구입선출.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 원가의 단위당 가격을 결정하는 거였고, 우리가 몇 개 팔았는지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자,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계속 확인하는 거. 계속 기록법. 마지막에 재고만 확인하는 거는
실지 재고 조사법. 굉장히 복습을 잘했네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워왔고, 요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매출 총 이익률. 이거 기억나죠? 자, 매출 총 이익률은 뭐분의 뭐였더라? 전체 매출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 매출 총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매출액. 만약에 매출액이 100이다. 그럼 매출 총 이익이 70이다.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매출액이 100이고 매출 총 이익이 70이에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30. 그렇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었잖아요. 그죠?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 이익이었죠. 그래서 매출액이 100이고 매출 총 이익이 70이면 당연히 매출 원가는 30이 되겠죠. 자, 그럼 매출 총 이익률이 지금 몇 프로예요? 70%죠? 그러면 매출 원가 이익률이 얼마예요? 30%. 저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리뷰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투자 활동 볼 겁니다. 투자 활동. 투자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항목들을 볼 텐데, 자, 여러분들 이제 영업 활동 배웠고 투자 활동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투자 활동은 필요한 영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 이런 것들을 사는 거라고 했죠. 그런 것들에 이제 대해서 볼 텐데, 어떤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별로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해당 과에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활동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현금과 주된 영업활동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된 활동을 뭐라고 한다? 투자활동. 그래서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각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금융자산은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 채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기업들도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돈이 좀 여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여분을 가지고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금융자산이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는데, 유형자산이라 하면 형태가 있는 거,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여기 보시면 기계장치, 건물, 차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자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여러분들 특허 이런 거 들어봤죠? 특허, 실용실현, 디자인권, 그 다음에 뭐 상표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을 투자활동이라고 하고, 뭐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유형자산의 구성이 다르겠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기업의 종류 중에서 유형자산의 비중이 큰 쪽이 어디일까? 어디가 유형자산이 클까요? 어느 기업 종류가 유형자산이 클까요? 백화점? 놀이동산? 동물이 비싸겠죠, 그죠? 동물이 비싸겠죠? 제 생각에는 요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유형자산의 비중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크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산의 비중을 쭉 보면 일반적으로 뭐 산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유형자산 그리고 재고자산 이런 것들의 비중이 커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놀이동산, 백화점은 목이 좋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기니까 땅값이나 건물값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렇지만 이 자동차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장이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장이 많고 그 부지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계 장치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제조회사의 유형자산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얘는 재고자산의 비중이 크겠죠. 그죠? 백화점에 들어있는 명품백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쌀 거잖아. 그런 것들이 다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비중이 조금 더 클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금융자산부터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냐?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이랑은 성격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통화, 말 그대로 화폐 있죠? 화폐 이외에 3개월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녀석들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니까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 취득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내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채권 아니면 뭐 주식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조금 주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대표적인 금융 자산이지만 일반적으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입니다. 투자 활동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금융 자산 내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얘는 투자 활동이 아니라 영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현금의 특성상 도난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리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은행 쓰죠? 예금 없어요? 카카오뱅크나 뭐 토스뱅크 이런 거 쓰죠? 뭐 다른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 쓰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 회사들에서 특히 은행권, 이제 금융권에서 현금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현금이 횡령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과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이 같은지를 확인을 수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쓸지도 모르거든.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 종이다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실화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여기 보이는 여주인공이 은행 직원이에요. 은행 직원인데 젊은 남자 대학생을 만나게 됨으로써 은행에 있는 돈을 횡령해가지고 막 쓰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경남에 있는 경남은행, 우리은행, KB은행, 웬만한 은행들은 다 한 번쯤은 간부나 혹은 내부자가 현금을 횡령해서 자기의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년도에 3,000억 정도 횡령을 해서 지금 1심에서 35년 징역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금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다음 증권형 금융자산. 자, 증권형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주식이랑 채권. 여기 보시면 채무형과 지분형 이렇게 있는데 채무형은 이자가 있는 거고 지분형은 이자가 없는 거죠. 지금 금융자산이니까 내가 이자를 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자산이니까 내가 이자를
자산입니까? 받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받는 받는 거죠? 그죠? 요 이자람은 이자 수익이라는 소리예요. 이자 비용 아니고. 자, 그래서 채무형 금융자산은 이자를 받는 건데 어떤 녀석이 있냐? 국채, 공채, 사채. 국채는 누가 발행한 걸까요? 나라. 공채는 공공기관? 어디에요? 지방정부. 지자체. 지자체에서 발행한 거. 그 다음에 사채는 회사가. 회사채를 일반적으로 줄여서 사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돈이 필요할 때 급하게 쓰는 사채 있죠.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 그럼 얘 세 개 중에서 어떤 녀석이 가장 이자를 많이 줄까요? 세 개 중에 사채? 국채? 혹시 요거 4번 친구 있어요? 국채 가지고 있다. 어허. 아무도 안 걸렸어요? 이 리스크 큰 상황에 자,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거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어봤죠? High risk, high return. 리스크가 크면 그만큼 return, 이익이 커요.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높을까?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높을까? 회사겠죠. 그러니까 사채가 이자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공채. 그 다음에 국채. 자, 지금같이 이란이 막 대포 하고 그다음 미국이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사야 되겠어요? 지금은 사채를 사야 되겠어요? 국채를 사야 되겠어요? 아무거나 사지 말까? 전 돈이 없는데요. 뭐 사야 될까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변동성이 크죠.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국채를 사람들이 많이 사요. 안정적인 거를 위해서. 근데 지금 굉장히 정세가 조금 미묘한 게 주식시장은 막 난리치죠. 막 주식은 막 오르잖아요. 막 금리도 막 오르고. 근데 리스크는 엄청 커. 굉장히 일반적인 경제적인 상황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리스크 큰 상황에서는 막 변동이 큰 상황에서는 국채를 사람들이 많이 사고요. 한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코스피 막 5천, 6천까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엄청 화랑이고 사람들이 소비를 엄청 많이 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사채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토스 쓰시는 분들 뭐 카카오뱅크 쓰는 친구들은 한번 보세요. 아마 전체 메뉴 보기 이렇게 누르시면 뭐 돈 모으기 이런 게 보시면 채권과 관련된 리스트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기업의 뭐 회사채는 뭐 3개월 동안 묵어두면 뭐 3%, 5% 이런 이자율이 막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국채가 아마 조금 낮을 거예요. 근데 회사도 회사채마다 엄청 그 금리가 다르거든요. 이자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뭐지? 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지분형이에요. 지분형. 지분형은 이자는 없지만 나에게 주식을 주는 거죠. 이건 똑같아요. 저희가 주식을 사는 거랑 기업이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면 내가 그 주식을 받는 것이고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증권형 금융자산은 두 가지로 나뉘고 채무형과 지분형으로 나뉜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의 메인 디쉬는 유형자산. 유형자산. 자, 요거 볼게요. 아까 제가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계장치, 건물,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기업의 고유 영업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간 사용 목적. 자, 장기간 사용 목적이니까 얘는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그렇죠. 비유동 뭐? 자산이죠. 그리고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 자, 중요한 키워드. 장기간 사용할 목적, 물리적 실제. 자,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일단 장기간, 판매가 아니라 사용. 그리고 물리적 형체가 있는 거.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유형자산의 특징 세 가지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되고 세 가지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종류는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뭐 공구, 기계, 미품 이런 게 있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회계에서는 얘를 어떻게 잠부에 기입할 건데 이걸 배우는 거죠. 한번 첫 번째 배울 거는 취득원가. 최초 취득할 때 얼마로 우리가 장부에 적어야 되냐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계장치를 산다. 기계장치를 산다고 하면 이 기계장치의 구입 가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1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구입 가격 플러스 모든 부대 비용까지도 포함됩니다. 부대 비용이라고 하면 운송비, 설치비, 시운전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여기 조금 작은 글자로 저기 적혀 있는데 부대 비용의 정의는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제가 새로 샀어요. 그럼 이 기계장치가 굉장히 무겁겠죠. 그럼 만약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얘가 기계장치를 가져와요. 그럼 중국에서 뭘 타고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배를 타고 가져오겠죠. 그럼 배를 타는데 돈이 들겠죠. 운송비. 자, 그리고 뭐 부산항에 가져왔어요. 그럼 부산항에서 내 회사 공장은 충북이야. 그럼 충북까지 또 차를 타고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공장까지 탁 놔뒀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사용이 가능하려면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설치를 해야 되죠. 전기도 꽂아야 되고 그 공장 시스템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실제로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지 시운전도 해봐야 되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어디에 들어간다?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0만원, 얘가 20만원, 얘가 30만원. 그럼 취득 원가는 총 160만원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단순히 구입 가격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기계장치가 워낙 고가라서 내가 망가졌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어요. 그 보험료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사용 가능한 상태. 사용한 상태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상태니까 아직 사용은 안 한 거죠. 그죠? 그 보험이라는 거는 일단은 사용해서 망가지는 거잖아. 그죠? 그거는 취득원가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교재에도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이 부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조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최초 취득 원가 했고 두 번째 취득한 이후에 발생되는 지출. 자, 우리가 기계장치를 가져왔는데 기계장치를 계속 쓰다가 보면 이게 뭐 조금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런 수리하는 데 들은 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인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본적 지출, 두 번째는 수익적 지출. 자, 자본적 지출은 뭐냐?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좀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여기 예시로 볼게요. 자, 만약에 건물이 제가 있었는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비용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었다고 할까요? 자, 이 1,000만 원을 들임으로써 이 건물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겠죠. 그죠? 사람들이 더 많이 이 건물을 사용하겠죠. 경제적인 가치가 올라갔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더 많이 가져오겠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 자본적 지출. 알겠죠? 자,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제가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유리창이 이렇게 다 깨졌어. 그래서 이 유리창을 새로운 샤시를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그냥 유리로 다시 그냥 수리만 했어요. 단순히 교체만 했어요. 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일상적인 수선이나 유지를 위한 지출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계 원리니까 이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하죠.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엘리베이터를 1,000만 원 썼죠?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될까? 볼게요. 자, 일단 1,000만 원을 내가 현금으로 썼다고 해보죠. 그러면 현금을 썼으니까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네. 현금 1,000만 원. 자, 차변에는 뭐라고 적는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라는 거는 유형자산에 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 1,000만 원 이렇게 적는다. 이해돼요? 돈을 썼는데 왜 자산이 증가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치를 높이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렇게 유형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유리창을 수리하는데 50만 원 들었어요. 그럼 현금 50만 원 쓰고요. 차변에는 뭐라고 쓸까요? 수선비 5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내가 1,000만 원 쓰고 50만 원을 썼는데 똑같이 돈을 썼어요. 썼는데 쓴 결과가 어떻게 됐냐? 얘는 뭐가 증가했어요? 자산이 증가했죠. 얘는 뭐가 증가했어요? 비용이 증가했죠. 그러면 내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면 자산이 증가하죠. 그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뭐가 증가해요? 비용이 증가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둘 중에서 어떤 거를 더 많이 처리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자본적 지출이 좋아요? 수익적 지출이 좋아요? 네? 내가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얘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얘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나는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싶어. 나는 고용된 전문 경영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내고 싶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까? 당연히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죠. 어떻게든 가치를 높인다라고 막 어필을 하는 거지. 그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요거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처리를 해야 돼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똑같이 지출이 발생하지만 얘가 그 유형자산의 가치나 수명을 연장시키면 자본적 지출, 현상을 유지하거나 원상복구면 수익적 지출. 얘는 어떻게 처리한다? 자산에 추가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연히
자, 이거 용어가 조금 헷갈려요. 왠지 수익적 지출이 자산에 가산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사례도 조금 한번 봐두세요. 네.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부품 원가. 여기서 일상적인 수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철소의 용광로 같은 거 있죠. 얘는 여러분들 제철소에서 용광로가 뭔지 알아요? 뭐 하는 거야? 쇠를 녹이는 엄청 큰 솥 같은 거예요. 그거는 엄청 비싸고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교체하는 거는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요. 왠지 일상 수익적 지출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부품은 자본적 지출이고요. 그리고 이런 종합검사, 항공기와 같은 정기적인 종합검사와 관련된 것도 자본적 지출이다. 자, 요거는 가끔씩 말 문제로도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배웠죠? 자, 첫 번째 유형자산에 뭐를 배웠죠? 첫 번째 취득원가, 두 번째는요? 취득 후 지출. 두 가지.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렇죠. 자, 세 번째 가치의 감소. 자, 가치의 감소는요, 감가라는 이제 용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뭐 중국어를 워낙 많이 하니까 감가는 알죠, 뭔지. 그죠?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감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우리가 판매를 하잖아요.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 그죠? 그 개념이랑 지금 우리 회계에서 보는 감가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자, 감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죠. 그죠? 자, 근데 회계에서는요. 회계에서 감가상각은 자산이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취득원가를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인식과정.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자동차를 1,000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그럼 얘를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뭐가 된다고 했죠? 자산을 내가 잘 썼어요. 그러면 자산은 뭐를 발생시킬까요? 자산을 내가 잘 썼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뭐를 얻었어요? 수익을 얻었겠죠. 그죠? 뭐 내가 뭐 영업을 하니까 거래처를 만나러 운전을 한다고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럼으로써 수익이 발생했겠죠. 그럼 수익이랑 뭐랑 같이 따라와야 돼요? 수익이 발생했어. 그럼 뭐가 따라와야 돼? 비용이 따라와야 되잖아. 그죠? 비용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 1,000만 원은 시간이 지나면 얘는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비용이 돼요. 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비용으로 얘가 바뀌게 됩니다.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다 비용이 돼요. 어떻게 비용이 되냐?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일정한 비율로 혹은 일정한 금액으로 자산이 비용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계학에서 이야기하는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가 감소하는 거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네, 조금 미묘한 차이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 뒤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감가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평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지금 땅값이 평당 10,000원이었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50,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난 100평을 샀어요. 그러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 10,000원에 500만원 400만원의 이익을 내가 얻은 거죠. 그죠? 그러면 내 잔고에는 처음에 내가 100만원을 샀으니까 잔고에는 토지 100만원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근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그 토지를 100만 원이라고 적어야 될까요? 500만 원이라고 적어야 될까요? 요걸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최초 취득원가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땅값이 변하든 안 변하든 일단 내가 취득했을 때 가격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야. 안 작아져. 그 금액은 계속 유지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야,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잖니. 그럼 장부에 적혀있는 수치가 무슨 의미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를 판단해서 그 장부 가격을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재평가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은요, 유형자산을 장부에 기입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원가 모형으로 적을래? 재평가 모형으로 적을래? 원가 모형은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뀌어. 재평가 모형은 바뀐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쓴다. 그래서 재평가 모형은 현재 공정 가치로 수정한다. 자, 공정 가치라고 하면 여기 영어로 마켓 밸류라고 돼 있죠? 이게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해요. 내가 땅을 100만 원에 샀는데 만약에 150만 원이 됐으면 150만 원으로 수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재평가 모형. 근데 100만 원 그냥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게 원가 모형. 알겠죠? 어렵진 않고. 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 과학 범위에 넘어가니까 요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요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그럼 현재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홈플러스 많이 가죠? 저는 좀 걱정이에요. 여기 창원에 홈플러스가 저는 자주 가는 마트인데 지금 홈플러스에 가면 외부 브랜드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홈플러스 가면 막 뭐 나이키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체 브랜드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거의 망해가거든요. 망해가요 지금 홈플러스가. 왜 망해가냐면 유동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외국의 전문 투자 회사들이 홈플러스를 사가지고 쪼개서 매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튼 우리가 투자 활동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의 회전율이라고 돼 있어요. 유형자산 회전율.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형자산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사용하기 위한 거죠. 사용해서 뭘 얻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죠? 자, 내가 유형자산을 사용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이익이죠? 이익 가기 전에 먼저 뭘 얻어야 되겠죠? 유형자산을 내가 썼어요. 쓰면 일단 이익 전에, 지출 전에 수익을 먼저 내야 되겠죠. 유형자산을 내가 써서 수익을 먼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익을 유형자산으로 나눠주는 거야.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수익은 매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 뭐가 있겠어요? 홈플러스면 무슨 유형자산이 있을까요? 건물, 토지, 자동차, 또 뭐 있을까? 상품은? 유형자산인가요? 재고자산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엔 내가 수익을 얻으려는 거잖아. 자, 그럼 내가 유형자산이 10억 원이 있어요. 10억 원. 10억 원어치 있는데 이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내가 얼마큼의 수익을 내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유형자산 회전율이 1을 밑돌아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형자산이 10억이 있는데
수익이 10억도 안 난다는 소리예요. 교수님 뭐 10억 안 날 수도 있죠. 한 3억만 나도 괜찮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유형자산에.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근데 요걸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야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형자산보다 매출이 안 나와.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유형자산을 사면 안 되겠죠. 그죠? 유형자산의 특징이 아까 뭐였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장기간 사용 목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유형자산은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 바로 처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어발식 확장 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이렇게 유형자산을 많이 사서 우리는 돈을 벌 거라는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수익이 안 따라줘.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투자를 하는데 막 돈을 썼어. 근데 그만큼 매출이 나야지 내가 뭘 얻을 수 있어요? 현금을 회수할 수 있잖아. 근데 현금 회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떨어져서 피가 말라서 죽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이런 회전율이 무엇을 뜻한다 정도는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유형자산의 회전율이 1미터라. 아, 뭐지? 이러면 안 된다고. 유형자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그 기업의 역량, 돈을 잘 벌 수 있는 역량, 유형자산을 얼마나 잘 쓰는지에 대한 역량을 얘로 확인할 수 있다. 알겠죠? 무형자산까지만 할까요? 시간? 날씨가 조금 천이죠, 그죠? 지금 비가 와가지고 나도 지금 서 있기 힘들어. 약간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약간 졸리고 하죠? 스트레칭 좀 하시고. 자, 무형자산 볼게요. 자,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는 기업의 힘 이렇게 돼 있는데 산업재산권, 영업권, 개발비 이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제조기업이 굉장히 상위 기업 밸류가 높은 기업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기술 테크 기업이 많이 뜨죠. 테크 기업은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도 많지만 뭐 네이버 뭐 이런 회사들 있죠. IT 회사들은 그런 어떤 유형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많을까? 무형자산이 많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 있죠? 게임 회사들은 유형자산이 많을까요? 무형자산이 많을까요? 무형자산이 많죠. 그럼 무형자산은 어떤 게 있냐? 산업재산권, 특허. 여러분들 그 장동민이 뭐 뚜껑을 따면 껍데기가 같이 벗겨지는 뭐 그런 거 특허 낸 거 알죠? 네. 들어봤어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특허권을 냈어요. 특허권은 뭐죠?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그 기술을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도 여기에 무형자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영업권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자, 개발비. 자, 기업은요 계속 성장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러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연구개발, R&D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얘를 안 하면 노키아 되는 거예요. 네, 노키아. 휴대폰 알죠? 여러분 노키아 너무 옛날 사례다. 뭐가 있을까? 연구개발하는 거 안 해서. 응? LG 스마트폰. 맞아요. LG 스마트폰. 근데 LG도 R&D를 많이 하긴 했는데 새로운 그런 어떤 기존에 있는 시장의 진입장벽을 못 뚫은 거긴 해. LG전자도 투자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투자에 대한 그 수익을 회수를 못한 케이스이긴 한데 여튼 자, 이런 개발비 같은 것들이 무형자산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은요, 유형자산이랑 보유 목적은 똑같아요. 보유 목적이 뭐예요? 응? 장기간 그렇지, 장기간 사용할 사용할 목적. 그죠? 그럼 얘도 비유동자산이겠죠? 그런데 물리적 형태가 없는 거. 그리고 참고로 유형자산의 상각은 감가상각이고 무형자산의 상각은 감가를 뺀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참고만 해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첫 번째 R&D에 관련된 회계 처리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R&D 뭐 다양한 거 많죠. 뭐 새로운 휴대폰을 만든다, 새로운 선박을 만든다, 새로운 식량을 만든다, 뭐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R&D를 하는데, R&D, R의 약자는 뭐죠? R의 약자 뭐예요? 공대 친구들. R의 약자가 뭐죠? 연구 개발. 뭘까요? 연구일까요? 개발일까요? R이 둘 중에 한 개야. R이 뭘까? 뭘까요? 연구죠? 네. 리서치잖아, 그지? 연구. D는 개발. 개발 뭐야? 디벨롭먼트. 그죠? 개발. 자, 그럼 어떤 걸 먼저 하죠? 연구를 먼저 해요? 개발을 먼저 해요? 연구를 먼저 하죠. 연구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 대학원에서 하는 거 있죠? 실험을 막 하고 막 새로운 물질이 이게 되나 안 되나 막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연구에 들어간 돈은 내가 수익을 얻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 우리가 해외 그 데이터를 보면 1000개의 아이디어를 중에서 그 중에서 몇 개만 실제로 수익을 창출한다? 1000개 중에 1000개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몇 개만 실제 수익을 가져올까요? 한 개. 1000개 중에 한 개만 수익을 창출해요. 신약 개발은 어떨까요? 신약 물질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암과 관련된 신약 물질을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새로운 물질을 막 조합해볼 거 아니야, 막 의사들이. 몇 개 중에 한 개가 실현될까요? 10만 개나 20만 개 중에 한 개.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비용은 다 비용 처리하고요. 개발과 관련된 거는 조건을 만족하면 무형 자산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요? 여기 나와 있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자산의 인식 조건을 만족했는지 등등. 자,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비용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연구비는 다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조건을 만족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형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참고로 미국 회계 기준은요, 모든 R&D 비용을 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요. 왜 그럴까? 미국은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신고하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봐요. 수익을 높게 내는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봐요. 그래서 연구개발 됐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모두 다 비용 처리해 라고 미국은 해요. 하지만 한국이나 IFRS 기준을 따르는 나라는요, 이렇게 일정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라는 거 보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바이오 R&D인데요.
바리오 R&D 중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비중 보세요. R&D 비용이 2천 이게 얼마야? 단위가 100만 원. 10억. 25억 원인데 지금 무형자산이 거의 다 무형자산으로 잡았죠. 비중이 96%가 다 자산으로 잡았어요. 얘는 정상일까 아닐까? R&D 비용 전체 중에 다 무형자산으로 될 거래. 얘는 다 수익을 낼 거래. 96.7%야.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기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답니다. 굉장하죠.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이런 데는 몇 프로일까요? 요거 자산, 무형자산 되는 비중이 10% 내예요. 제조회사는 10% 내예요. 그런데 이렇게 높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바이오 회사가 이렇게 무형자산을 많이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삼성전자는 10% 내로 이렇게 했는데 바이오는 이렇게 90%, 80%, 70% 여기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있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한번 물어볼까? 마치기 전에 우리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우리 정가은 학생. 네. 뭘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특허 비용 아닐까요? 특허 비용. 특허 비용을 다 무형자산으로 잡았다. 특허 비용이나 연구 비용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삼성전자도 특허 비용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굳이 바이오일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유는요. 바이오는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그러면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데 아까 몇십만 건 중에 한 개가 된다고 했죠.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신약이라는 거는 사람의 건강, 생존과 관련있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따라요. 그래서 임상실험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임상실험이 뭐예요? 일단은 먼저 돼지나 쥐한테 일단 먹여보고 중간 상황 보는 거죠. 살았어.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뭐로 넘어가요? 인간한테 이제 먹여보는 거죠. 인간한테 일단 먹여봐. 먹여보고 죽으면? 안 돼. 일단 안 죽어. 오케이. 그러면 한 300명한테 먹여보고 한 99%가 살았어.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5만 명, 10만 명한테 먹여보는 거죠. 그렇게 엄격한 임상 테스트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기존에는요. 그 임상 테스트 여부와는 상관없이 얘들이 이거는 될 거예요. 라고 해서 무형자산으로 다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면 이익을 과대 계산하겠어요? 과소 계산하겠어요? 과대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야, 제약 바이오 산업에 있는 녀석들 제대로 회계 처리해. 그래서 신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장기간 다수의 사람에게 먹였을 때 사는지까지를 본 3상까지 통과한 녀석만 무형자산으로 해 라고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했던 거 마무리만 하고 갈게요. 자, 우리 오늘 투자 활동과 관련된 가장 메인이 되는 자산 뭐였죠? 유형자산. 그죠? 유형자산의 특징
네 가지에 관련된 회계 처리, 취득 후 지출, 또 감가. 아직은 뭐였어요? 평가. 그죠? 무형자산과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